자, 질문이 없으면 지난 시간 9장 마지막 부분을 조금 못 맞췄죠. 그래서 일단 그거부터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9장 마지막 부분 부의 활동, 그러니까 통상적인 은행의 업무 이외의 은행의 활동입니다. 통상적인 대부분의 은행 업무는 대차 대적표 상에서 어떤 값의 변화로 나타나죠. 대출을 늘리면 대출 항목인 액수가 늘어나고, 예금이 더 유입되면 예금 액수가 늘어나고 등등 대차 대적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제외한, 즉 그러니까 자산이나 부채가 변하는 그런 형식의 영업활동을 제외한 또 다른 영업활동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뭐 대출 채권을 매각한다든지 아니면 수수료 수입의 창출.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은행 보고 뭐 은행의 수익 원천을 다각화라는 요구도 있고, 그냥 은행 자체도 뭔가 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익 원천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예금과 대출 이외에 수익 원천을 찾고 있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뭐 대출 채권을 매각해가지고 MBS를 유동화시키고 나면 MBS를 유동화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모기지를 유동화시켜서 MBS를 만들고 나면 이 MBS의 이자와 원금을 걷어서 지급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면서 수수료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런 수수료도 되고, 그런데 이제 이런 식의 MBS의 유동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CDO까지 발행하는 그 과정에서의 뭐 이제 MBS 유동화 과정에서 이 SIV가 나타납니다. 구조화 투자에서 나타나고, 그래서 이걸 통해가 유동화 시킵니다. 즉 모기지를 이 회사에 파는 거고, 이 회사가 그 모기지를 가진 뒤에, 이 회사라는 것은 페이퍼 컴퍼니인데 그걸 가지고 어떤 이제 MBS를 발행하죠. 발행해서 파는 겁니다. 팔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그 MBS를 찾는 사람들한테 이 이자와 원금은 계속 은행이 걷어가지고 이 회사한테 주고, 이 회사가 투자자한테 전달하는 그런 형식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미국 금융위기 때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굉장한 많은 유동성이 창출되면서 부동산 투기가 많아졌고, 그것이 이제 금융위기의 시발점이 됐다라는 그런 이제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다른 수입의 원천이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는 또 하나의 은행의 잠재적 위험 요소로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러나 지금 또 여전히 이거는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약은 아직은 없는 상태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부의 활동으로는 트레이딩 활동과 위험관리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선물, 뭐 채권 수단에 대한 옵션, 이자율 스왑, 외환시장 거래 및 투기 이런 등등을 통해서도 은행이 돈을 법니다. 금융선물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으로 은행이 선물 투자를 해서 직접 투자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돈을 잃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상품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죠.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전에 그 판매했던 키코가 대표적인 이런 상품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98년 금융위기 때 키코 대란이 났죠. 그래서 키코에서 굉장한 이제 그 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이런 거래를 하고, 그 다음 채무 수단에 대한 옵션도 있고, 이자율 스왑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 외환시장 거래 투기 이런 것을 통해서도 은행들이 수익을 얻기도 합니다. 수익을 얻기도 하고 아니면 뭐 손실을 보기도 하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수단을 통해 가지고 은행이 수익을 얻으면 결국은 뭐 은행이란 것도 하나의 그 개인 기업이니까 기업은 수익을 얻는 것을 좋아하죠. 수익을 얻어야지 기업의 뭐 주인인 주주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주주들한테 이익이 더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여기서는 여전히 주인 대리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인 거죠. 이게 이제 얼마나 위험한 수단이냐라는 거죠. 이거 자체가 이제 위험 없는 수단이 아닌 거죠. 아닌 건데, 이걸 통해 가지고 위험 있는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을 조금 얻는데, 만약에 위험이 터지면 대책 없이 터지는 겁니다.
위험 하나를 가지고 은행 자체가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정도의 위험부 활동이죠. 위험부 활동. 그런 차원에서 이게 여기서 주인 대리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즉 고용사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런 걸 많이 하더라도 대부분 은행은 사실은 주인이 없습니다. 은행이라는 것은 기관이 워낙 크기 때문에 뭐 대부분 우리나라는 또 마찬가지죠. 그냥 뭐 정확하게 주인이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 이제 고용사장, 우리나라는 관치가 좀 강한 편도 있죠. 정부에서 그 CEO를 거의 임명하는 뭐 그런 기관도 꽤 됩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이제 고용사장 같은 경우에는 소위 전문 경영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기가 그 있을 때 수익만 많이 내는 것에만 노력을 하더라라는 이야기죠. 뭐 그렇게 되면 주인 대리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재임기간에 수익 많이 내고 대신 위험은 밑에 굉장히 상존해 있다. 그러면 임기가 끝나고 나면 다음 행정이 왔을 때, 다음 전문 경영이 왔을 때 보면 뭐 그 엄청난 손실이 숨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빅베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빅베스. 베스라는 것은 목욕이죠. 그러니까 CEO가 한번 바뀌면 빅베스, CEO가 바뀐 첫 해에 보통 회계장부가 굉장히 실적이 나빠집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CEO가 오면 자기는 그 전에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무 책임 없으니까 일단 전임 CEO에서 숨겨놨던 부실들을 다 끌어내죠. 그래서 그거를 회계장부에 다 반영을 해버립니다. 그래야지 그럴수록 뭔가 하면 자기 임기 기간에 스타트 포인트가 깨끗해야지 그때부터 훨씬 더 자기 실적이 잘 드러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대부분 CEO가 바뀌고 나면 그 다음 첫 해는 실적이 굉장히 나쁜 걸로 나타나는데 그게 그전 CEO였을 때 숨겨진 부실 부분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대표적인 주인 대리 문제 현상이죠. 그래서 뭐 이런 이제 본질적인 문제, 이거는 이제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에 마찬가지인데 금융기관은 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줄이기 위한 여러 내부 통제 장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뭐 CEO 자체도 그렇고 아니면 일부 직원들도 이런 이제 주인 대리 문제가 있죠. 직원들도 자기 분야에서 자기 실적만 높으면 되는 거죠.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 거죠. 노력하는데 뭐 실적을 더 높이기 위해서 위험인데도 불구하고 뭐 그런 위험부 일을 많이 더 확대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하는 일선 직원과 장부를 기록하는 후선 직원을 분리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하죠. 기억이 안 나는데 영국에 유명한 투자은행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투자은행이 한 역사가 200년 이상 거의 200년 가까이 된 투자은행이 있었는데 그 은행에 싱가포르 지사에 있는 한 직원이 소위 선물 투자를 통해 가지고 그 은행을 그냥 몇 년 그냥 그 직원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그냥 은행 자체가 완전 부도가 나버렸죠. 은행 자체가 완전 부도가 나고 없어져버린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트레이딩 직원의 선물이나 아니면 레버리지가 높은 그런 상품에 대한 투자를 할 때는 그 투자 액수가 엄청납니다. 엄청나고. 그 손실이 발생한다 그러면 확률은 낮을지 몰라도 손실이 한번 발생하면 그 액수는 그냥 엄청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거 자체가 뭐 한순간에 금융기관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트레이딩 직원하고 이 장부를 기록하는 직원 이걸 분리하는 것이 소위 숨기지 못하게 분리를 하는 거죠. 숨기지 못하게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트레이딩 직원 같은 경우에도 매년 뭐 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한 달씩 블랙아웃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한 달씩은 1년 중에서 한 달씩은 완전 휴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은행 업무에 손을 못 대게 하고 대신 다른 직원이 들어가서 그거를 뭐 받아가지고 뭐 유지하도록 뭐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주인 대리 문제가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위험에 대한 노출 한도를 설정해서 위험 자산은 어느 이상 못 가지게 한다. 라는 것도 있고, 너무 이제 수익을 따져가지고 위험 자산에 투자를 못 하도록 막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매일매일 아니면 뭐 주기적인 관리로서 VAR 테스트 같은 걸 합니다. 이게 VAR이 여러 용도로 쓰겠는데 여기서 쓰는 금융에서 쓰는 VAR은 Value at Risk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 그러니까 리스크라는 것은 이제 가격 변동 아니면 부도 가능성의 리스크입니다. 은행이 가지고 있는 모든 대출 아니면 모든 금융 유가증권에 대해서 가격 변동이나 부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확률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90% 확률, 95% 확률, 90% 확률에 따라 가지고 얼마나 손실이 발생할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매일매일 이 값들이 계산돼 가지고 경영진에 보고됩니다. 보고되면 과연 우리가 얼마나 위험에 노출됐고 어느 정도 위험이 발생한다 그러면 뭐 어떻게 손실이 얼마나 생기는지 그 현상을 항상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게 만들고 거기서 조기에 필요한 건 위험을 낮출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기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산에 대해서 거의 실시간으로 VAR 같은 그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상태를 파악하고 있죠. 그 다음 또 하는 것이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97, 98년 금융위기 이후에 그때 이제 많이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스트레스,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본다라는 거죠. 이건 스트레스는 뭐 실제 이제 이 용어가 나온 것은 무기 체계입니다. 전쟁을 하는 무기 체계 개발 과정에서 보통 많이 하는 것이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군대 전쟁이라는 것은 굉장히 험악한 환경이죠. 그 험악한 환경에서도 무기가 잘 돌아갈 수 있는지 그걸 항상 확인합니다. 그래야지 그 무기는 쓸 수가 있는 거지. 조금만 환경이 안 좋으면 뭐 발사가 안 된다. 뭐 그렇다 그러면 그런 무기는 진짜 전쟁 때는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험악한 환경에도 돌아가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을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합니다. 굉장한 최대한의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스트레스를 주고 물론 이제 스트레스도 나름대로 범위 내에 있습니다. 99% 확률, 뭐 95% 확률 등등 스트레스를 주면 여기에서 돌아가는 게 고장률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식으로 확인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그런 스트레스 테스트를 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뭐 이자율이 얼마나 변한다든지 환율이 얼마나 제일 나쁘게 변한다든지 근데 그 나쁜 방향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 구조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은행은 환율이 오르는 것이 나쁜 방향이고 어떤 은행은 내리는 것이 나쁜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은행의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최악이라는 것은 뭐 100% 최악은 아니지만 그건 뭐 상정할 수 없지만 100% 최악이라면 모든 기관이 다 망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95% 최악 그러니까 20번 중에 한 번 정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났을 경우에 과연 이 은행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99%라는 것은 100번 중에 한 번 정도 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발생했는 경우에 은행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은행의 소위 손익 상태 아니면 자산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이제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 테스트를 통과 못하면 자, 이 정도 충격이 왔을 때 부도가 난다? 그러면 부도가 안 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이제 자산 구조를 바꾸는 거죠. 더 위험 자산을 줄이고 안전 자산으로 높이는 그런 식으로 구조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 테스트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은행 감독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합니다. 해가지고 어떤 은행 보고 사전에 너희들은 구조를 바꿔라 라는 그런 이제 요구를 하죠. 그런 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소위 부의 활동이라는 것이 이걸 통해 수익을 높일 수도 있지만 위험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위험을 높아지는 것을 막는 이런 또 장치도 이제 작동을 합니다. 자, 이상이 이제 은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은행이 어떤 걸로서 수익을 얻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경영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자, 질문. 자, 없으면 다음은 금융규제의 경제적 분석. 그 다음 10장은 금융규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금융규제. 그러니까 국가에서 금융기관, 금융시장에 대한 강한 규제를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왜 규제를 하는지 하는 거죠.
그리고 규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거죠. 규제도 잘해야 됩니다. 무조건 무턱대고 규제를 할 수 있는 건 하면 안 되죠. 무턱대고 규제를 했다가는 아예 시장을 망가뜨리고 기관들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을 잘 줄이는 규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총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즉 정부의 안전망이 존재하는 이유와 그 형태를 확인한다. 안전망이란 것은 규제 시스템이죠. 규제를 통해 가지고 금융이 훼손 안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이 금융안전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규제, 법, 규제를 하는 법, 그 다음에 규칙, 그 다음에 감독기관, 그 다음에 규제 감독을 하게, 항상 감독 감시를 하는 인력을 포함한 전체 시스템을 우리가 안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금융규제의 유형을 제시하고 각각의 금융규제가 정부의 비대칭성 문제를 어떻게 완화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금융 안전망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존재하는 이유. 그건 뭐 은행 패닉을 막기 위한 겁니다. 은행 패닉. 은행 자체가 자산이 적자가 나가지고 망하는 것은 뭐 일반적인 경우에,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아니고 일상적인 경우에 망하는 것은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뭐 그 은행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거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은행이 책임지고 뭐 필요한 경우는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은행 또 경영자가 경영을 잘못해가지고 망하기도 하죠. 아까 이야기했죠. 그 아주 큰 영국의 은행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베어링스죠. 베어링스입니다. 아마 베어링스 은행인데, 베어링스 은행이 그 직원 한 명 관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냥 한순간에 나갔습니다. 한순간에 딱 보니까 그 직원이 선물 투자를 해가지고 그게 뭐 니케이하고 그 다음에 환하고 두 개 노출된 게 엄청나게 커가지고 그냥 완전히 은행 자체가 그냥 망해버리죠. 그러니까 그거는 직원이 잘못된 것도 있고 아니면 직원을 관리를 제대로 못했는 경영진의 잘못이기도 하죠. 그런 식으로 망한다. 뭐 그건 할 수 없어요. 그건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것을 경영에 대해서 감독기관이 하나하나 뭐 저기 개입할 수 있는 건 아닌 거고, 그건 할 수 없지만 그 시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나름대로 디스플린이 작동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금융위기 같은 거에 생겨가지고 근실한 은행 자체가 흑자 상태의 은행이 이제 망하는 거죠. 이제 그런 걸 막는 것이 규제 장치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규제 장치는 이제 은행 패닉을 막기 위한 예금보험입니다. 예금보험. 예금자보험. 우리나라에도 예금자보험이 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통장마다 보면 제일 앞에 통장에 요즘은 개인 뭐 수기 통장은 없지만 인터넷에 들어가도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적혀져 나와 있는데, 이 통장에는 얼마까지 예금자 보험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 이야기는 은행이 망하더라도 예금은 여기 적혀진 액수만큼은 국가가 보장을 해준다. 사실은 국가가 아니라 예금보험공사라는 기관이 보장을 해줍니다. 그런 게 예금보험인데, 실제 이제 이거는 1929년 대공황이 난 뒤에 다시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막자는 차원에서 처음 도입된 장치고, 우리나라도 이 예금 보험이 도입된 것은 굉장히 최근입니다. 1997년에 이렇게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도입된 첫 해 금융위기가 났죠. 그래서 참 금융위기가 났는데 예금보험에 돈은 없고, 어쨌든 그러나 예금보험 시스템은 있었기 때문에 가동은 했습니다. 가동해서 그게 그래도 다행이었죠. 늦게나마 그때 있었던 건 다행이었죠. 어쨌든 이것이 이 예금보험이라는 것은 은행 패닉, 그러니까 뱅크런이라고 이야기하죠. 은행들이 흑자 부도를 나는 것을 막는 겁니다. 즉 은행 도산과 전념 효과를 차단하는 겁니다. 즉 부실은행이 망하는 것은 그거는 관계없어요. 그건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안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세세히 개입은 안 합니다. 그러나 부실하지 않은 은행도 망하는 것이 바로 은행 패닉과 전염 효과 때문입니다. 즉 한 은행이 망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불안해서 다른 은행에 예금한 사람마저도 돈을 찾으러 온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돈을 찾으러 온다 그러면 그때는 당연히 모든 은행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은 레버리지가 높은 셈이고 일반적으로 부분준비 제도인 셈이죠. 그러니까
준비금을 일부분만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평균적인 부분만 가지고 있죠. 그것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러 온다 그러면 그때는 다 망하죠. 그걸 막기 위해 있는 것이 예금보험입니다. 즉, 그 이야기는 사람들이 불안하게 찾아러 가지 말라는 이야기죠. 찾아러 왔다 그러면 그때는 정 안 되면 이제 한국중앙은행이 돈을 공급해 가지고 그걸 대지급을 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사태 자체를 막기 위해서 만든 것이 예금은행이죠. 자, 한 은행이 망했다고 해가지고 다른 은행 예금자들이 불안할 필요가 없다. 예금은 언제든지 일정 액수까지는 보장이 된다 라는 것이 예금보험이죠. 그래서 전염 효과에 따른 은행 도산을 막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망할 은행은 할 수 없지만 문제가 없는 은행이 그냥 전염돼 가지고, 전염이라는 것은 불안 심리가 퍼져 가지고 그 은행까지 따라가 망하는 거죠. 그걸 막는 것이 예금보험입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금융 안전망이죠. 그러니까 금융이 붕괴되는 걸 막는 안전장치. 첫 번째가 예금보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 것이 이제 이런 겁니다. 이건 사실은 이제 금융위기가 터지고 난 뒤에 하는 작업들인데, 하는 이제 선택하는 정책들인데, 뭐 이게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안전망이 될 수 있죠. 대지급. 대지급은 대신 지급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예금보험이 일종의 대지급입니다. 예금보험이. 그러니까 다수의 예금자한테 예금을 대신 지급하죠. 그 은행이 돈이 없다 그러면 내 예금만큼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해 줍니다. 그래서 대지급이 하나의 방식이죠. 이게 예금보험이 일종의 대지급이죠. 뭐 이것도 있고, 뭐 다른 대지급도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 또 하나 많이 있는 것이 P&A 방식이라고 합니다. Purchase and Assumption. 그러니까 구입과 인수, 구입과 인수입니다. 방식이죠. 대체로 예금보험공사의 비용이 더 많이 써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예금보험이 하는 건데, 은행이 가지고 있는 대출을 인수를 합니다. 대출. 은행이 가지고 있는 대출을 인수를 해주는 거죠. 즉, 뱅크런이 발생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돈을 찾으러 왔다. 그런 경우에는 그 예금 찾으러 온 돈이 다 어디 있냐 그러면 그 돈은 다 대출이 돼 있죠. 대출이 돼 있는데, 대출되어 있는 돈은 대출 약정기간 내에는 회수를 못합니다. 그럼 이 대출이라도 회수해가지고 예금 찾으러 온 사람한테 줘야 되겠다.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대출 액수만큼을, 그 대출을 예금보험공사에 파는 거죠. 그럼 예금보험공사는 은행의 대출을 Purchase and Assumption 한다는 겁니다. P&A. 매입을 사들이는 거죠. 사들여가지고, 물론 이제 그거는 시가평가를 잘 합니다. 해가지고, 그때의 경우 뭐, 100% 예금, 그 대출액만큼 해가지고 받진 않죠. 그거보단 조금 더 할인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그 다음에 부실 정도를 평가해가지고, 사주죠. 사줘가지고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은행이 당장 현금이 부족한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해결해 주죠. 그러니까 은행 자산을 매각시켜 주는데, 부동산 같은 거 팔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많이 걸리고, 뭐, 유가증권 다 팔았다? 그렇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가는 것이 이제 대부분 이런 P&A 방식으로 대출을 예금보험공사에 팔므로써 유동성을 조달하는 이 방식이 되죠. 이런 것도 하나의 이제 안전망, 잘 쓰는, 우리가 지금 항상 문제가 생기면 작동하는 이런 장치,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금융 안전망의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죠. 그 외에 여타 정부의 안전망은 아주 큰 게 하나 더 있죠. 최종 대부자. 랜더 오브 라스트 리조트. 랜더라는 것이 대부자죠. 랜더. 돈을 빌리는 사람, 빌려주는 사람입니다. 랜더. 대부해주는 사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랜더죠. 오브 라스트 리조트. 이 리조트라는 것은 놀러가는 리조트가 아니고, 뭐 놀러가는 리조트도 사실은 그런 뜻에서 나온 겁니다. 최후의 안식처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놀러가는 데는 안식처의 개념이 있긴 있죠. 그런 차원에서의 리조트입니다. 최후의 안식처, 그러니까 최종, 가장 마지막에 믿을 수 있는 대부자가 한 사람 있죠.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중앙은행입니다. 중앙은행은 공경에 처한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을 해줄 수 있죠. 언제든지 필요하면 가장 많은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무한대의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기관이 바로 중앙은행입니다. 그럼 무슨 미천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느냐? 돈을 빌려줄 수 있느냐? 발권력이죠. 중앙은행이 가진 것은 강력한 발권력입니다. 마지막에 필요하면 안 되면 돈을 찍어가지고 무한정 공급해 줄 수 있죠. 지금
현재 이게 돌아가고 있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대부분 지금 이걸 가동 중에 있습니다. 물론 현재 은행에 돈을 빌려주면서 이걸 작동시킨 건 아니고, 지금 은행 자체의 뱅크 패닉, 뱅크런은 발생 안 하고 있죠. 금융은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금융시장에서 자금이 엄청난 부족 상태가 생기고 사람들이 지금 투자자들의 패닉에 빠져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정상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지금 정부가 이걸 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이걸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방식을 하고 있냐 그러면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시중에 있는 채권을 중앙은행이 무조건 사들이는 거죠. 사주면 직접 누구한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장 전체에 돈이 그만큼, 채권 액수만큼 돈이 풀립니다. 그런 식으로 현재 무한정 지금 현금을, 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로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모든 거시경제 지표를 보면 실업률은 엄청나게 높아지고 경제 성장률은 다 마이너스고 아니면 부도가 나는 기업들이 지금 줄을 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정상화 다 됐습니다. 주식시장을 보면 주가는 다 정상화되어 있죠. 자, 저것은 이제 왜 저랬냐 돼가지고 지금 다들 좀 문제다 의아해하죠. 이제 저거는 이제 돈의 힘이 난 겁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버리면 돈의 힘 때문에 그걸 다시 다 끌어올린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도 이제 그런 이제 이 격언이 있죠. 중앙은행에 맞서지 마라. 중앙은행 정책에 맞서가지고 투자자가 이길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무한정, 미천이 무한정이니까, 발권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저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지금 정상화된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중앙은행의 지금 이런 또 다른 금융 부분이 아니라 또 다른 식의 지금 안전망 장치가 돌아가면서 지금 저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직접 돈을 빌려주는 이건 아니지만 시중에 돈을 엄청나게 지금 공급해 놓은 상태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안전망이라는 것이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작동을 합니다. 작동을 하는데 문제는 이런 안전망의 단점이 있더라. 부작용이 있습니다. 상당한 부작용이 있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도덕적 위험과 도덕적 해이라고 하죠. 모럴 해저드와 역선택이 발생하더라. 결국은 금융은 이 정보 문제입니다. 자, 도덕적 해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예금자가 시장 규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금 보험이 되니까 예금자 입장에서는 맡길 금융기관이 부실일지 아닐지 따질 필요가 없어요. 어디든지 이자만 많이 주면 됩니다. 옛날에는 예를 들어 95년 우리나라도 95년 96년만 하더라도 내한테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저축은행 어디가 이자율을 많이 주는데 저게 괜찮겠냐 물어보더라고요. 물어보는데 그때 그러니까 외환위기 나기 한 1년 전쯤에 이제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그에 대해서 항상 답은 그겁니다. 특별히 이자를 많이 준다 그러면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서 이자를 특별히 많이 준다 그러면 뭔가 문제 있는 기관이다. 다른 데서 돈을 조달 못하니까 그렇게 비싼 비용으로 조달하는 거죠. 금융기관이라는 것이 자선사업하는 기관은 절대 아닙니다. 왜 이자를 많이 주느냐? 낮은 이자로는 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많이 주는 거죠. 그 이야기는 그 금융기관 상태가 나쁘다는 겁니다. 곧 부도가 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는 하지 마라. 그게 이제 교과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해주는데, 자,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어디든지 부도가 나든 말든 예금 보험 되니까 예금 보험 되는 액수만큼 어디든지 수여하면 되는 겁니다. 맡기면 되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자율만 비교하면 되죠. 이게 예금자들조차도 옛날에는 신경 써서 예금을 해야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더라. 시장 규율에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도덕적입니다. 그래서 다들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그런 데 가죠. 왜냐하면 은행보다는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가 이자가 더 높으니까요. 그걸 통해 가지고 많은 사실은 저축은행이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났고 물론 이제 그 부도가 났지만 예금보험 한도 내에서는 예금자들이 손실은 보진 않았습니다. 그건
다행이지만, 예금자 입장에서 다행이지만, 그걸 사회가 그 시스템을 악용을 하고 있다. 남용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 시스템을 지금 남용, 그게 도덕적 해이죠. 도덕적 위험이죠. 금융기관은 더 큰 위험을 택할 인센티브가 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도 뭐, 예금자한테 나쁘지 않은데. 그래서 저축은행 또 보면 다 광고를 해요. 예금보험이, 자, 각자 얼마 됩니다. 지금 얼마인가? 4천만 원까지인가? 2천에서 4천원 올랐을 겁니다만. 그러면 4천만 원까지만 예금하십시오.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망해도 당신 예금 4천만 원까지 넣으면 안전하다. 라고 광고를 합니다. 그래놓고는 그렇게 유치원 돈 가지고 위험 투자를 합니다. 주로 이제 저축은행 같은 경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투자를 많이 하죠. 뭐 부동산 개발업 그런 데 많이 하죠. 잘 되면 분양이 잘 되고 뭐 상가가 다 잘 나가면 뭐 큰 돈을 벌지만 많은 경우 중간에 온갖 이해 충돌 때문에 중단되고 그런 게 많죠. 그래서 많은 저축은행이 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뭔가 저축은행은 계속 그걸 하죠. 계속 그걸 할 수 있던 것이 도덕적 예금보험이 있기 때문에 돈이 계속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돈은 왜 들어오냐? 예금보험 장치가 있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더 큰 위험을 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금융기관은 위험을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안전망의 하나의 단점이죠. 또한 역선택도 있다. 위험 선호자한테 은행 산업 진입은 매력적이다. 그러니까 위험 선호자들이 이런 걸 하는 거죠. 아까 말한 저축은행 같은 경우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예금자들이 금융기관을 감시할 이유가 없더라. 그랬죠. 건실한 금융기관, 아닌 기관 따질 필요 없죠. 무조건 이자만 많이 주면 되는 겁니다. 예금보험 있나 없냐면 확인하면 되죠. 이게 하나의 이제 안전망의 단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금융위기 때 항상 등장하는 용어가 이겁니다. 대마불사. 이건 바둑 용어죠. 그죠? 바둑에서 큰 말은 잘 안 죽는다는 건데, 자, 뭐 바둑을 안 뜨는 서양에서도 이 말을 많이 씁니다. 영어로는 too big to fail. 그러니까 fail하기엔 너무 크다. 망하기엔 너무 크다. 너무 크면 안 망한다는 거죠. 규모가 너무 크다 그러면 그게 망하고 나면 시스템이 망하죠. 금융 시스템이 망하고 경제가 흔들흔들하죠.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국가가 개입해서 안 망하도록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게 금융 안전망, 정부 안전망의 단점입니다. 대형은행의 경우에 예금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보호 대상 거액 채권자들한테도 정부가 상환을 보증하기도 하죠. 보증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 은행은 절대 안 망한다. 그 다음에 정 안 되면 P&L 방식을 통해서라도 은행은 살릴 것이다. 그러니까 대형은행은 도덕적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규모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규모만 키워놓으면 물론 이제 뭐 그 지경에 갔다 그러면 CEO 위에 경영자 몇 명은 날아가겠지만 은행 자체는 살아납니다. 우리 다 그러죠. 기업이 잘못했으면 그거는 경영하는 기업주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기업주나 아니면 주인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주식은 다 소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일자리 차원에서 뭔가 하면 직원들은 살려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살려야 됩니다. 기업과 그 다음에 경영자, 주인하고는 다른 문제죠. 기업에서는 일자리가 나오고 일반 국민들이 나오고 경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책임 있는 사람은 잘라야 되지만 기업은 살리는 거죠.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죠. 은행도. 은행이 뭐 만약에 부도가 날 지경이 있다 그러면 뭐 책임을 누가 지고 손실은 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많은 밑에 있는 은행들을 자르면 안 되는 거죠. 그 일자리를 만들려고 그러면 그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살리는 거죠. 그래서 살리니까 은행은 자체적으로 뭔가 하면 조금 더 위험한 행동을 선택하게 되죠. 위험해가지고 좀 위험하더라도 만약에 실패 안 하면 리딩뱅크가 될 수 있는 거니까요. 더 커지면 더 커질수록 죽을 확률은 적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원 전체가 그런 식으로 은행의 방향을 끌어나갈 수 있는 인센티브가 충분한 겁니다. 그게 이제 대마불사의 문제죠.
결국은 이제 금융위기 때 보면 큰 금융기관 작은 건 망하는 것을 그냥 용인합니다. 그거는 뭐 시장에서 디스플레이니까 할 수 없는 거고, 시장에서 잘못했으니까 넌 처벌받는 것이다 라는 거지만, 더 잘못했는 큰 은행은 안 죽이죠. 그러면 저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금융이 붕괴되니까. 그러니까 다들 큰 은행이 되려고 하는 거죠. 또한 금융안전망의 단점은 더욱 대형화되고 복합적인 금융기관의 등장으로써 기존의 규제 제도가 도전받고 있다. 즉 대마불사 문제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정부의 안전망이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이들 영역에서 위험 추구 인센티브가 점점 증가하고 있더라. 자, 이거는 이제 어떤 개념이냐고 하면, 옛날에는 이 안전망이 은행 부분에만 있었습니다. 은행 부분에만. 그래서 은행은 상대적으로 덜 그 위험 추구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금융위기가 터졌더라도 덜 손실이 그만큼만 큰데, 이제는 보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금융위기에서 직접적으로 데미지가 발생하는 산업이 어디냐? 은행이 아니라 비은행, 투자은행이었죠. 투자은행이 다 망했습니다. 투자은행 부분에 망하더란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은행이 아니라서 뭐 나몰라라 하지 못하는 거죠. 워낙 큰 게, 규모가 은행보다 더 크니까. 그래서 결국은 투자은행만도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소위 안전망 속에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집어넣고 나니까 이제는 새로운 영역까지 확대되니까 이 영역은 훨씬 더 위험 추구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될 정도로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예금보험은 은행만 됐습니다. 은행만 됐는데 98년에 금융위기 생기고 난 뒤에부터는 그것을 저축은행까지도 확대를 했죠. 그러니까 저축은행들이 저렇게 도덕적 행동을 보이면서 결국은 그때 한 200개 정도 있던 저축은행이 대부분 다 망하고, 지금은 한 40개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160개 정도가 그런 식으로 위험 추구 행동을 하다가 다 망해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한 안전망의 단점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안전망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제 이런 이제 속에 있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또한 여러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규제를 하는데 규제 유형이 꽤 많습니다. 자산 보유에 대한 제한. 그러니까 너무 위험 자산을 투자 못하게 하는 거죠. 금융기관이 과도한 위험을 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은행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분산 투자를 촉진시킨다. 그러니까 투자했는 것도 다 끄는 거죠. 대출도 마찬가지지만 아니면 은행이 투자했는 유가증권에 대해서도 다 봅니다. 투자은행도 안전망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일정 산업에 너무 몰빵하는 것은 다 규제를 한다. 그 다음에 은행이 주식을 가지는 것은 금지한다. 위험 자산을 가지는 금지한다. 그 다음에 자기 자본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라. 자기 자본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지 부실이 생기더라도 바로 안 망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정도 대출에 비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위험 자산에 비해서 비율로 어느 정도 최소 자본은 가지고 있도록 규제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국내 한 은행에 대한 국내 나라별 규제가 아니라 바젤 협약에 따라 가지고 세계적으로 거의 같은 규제가 들어갑니다. 위험 기준 자기 자본 규제. 그러니까 이거는 금융은 완전 세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채택하고, 또한 그거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어떤 이제 BIS 국제결제은행 산하은행에서 이런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바젤 협약에 따라서. 그래서 위험 기준 자기 자본 규제를 합니다. 위험 자산을 어떻게 평가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자기 자본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냐, 그것도 어디까지 자기 자본을 인정할 것이냐, 그런 자기 자본 규제를 하죠. 그걸 통해서 이제 부도가 나는 것을 막으려고 하죠. 정부가 부과하는 자기 자본 규제는 은행 기관의 도덕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또 다른 방법인데, 이게 이제 도덕적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본에 손실이 발생한다 그러면 주주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주주가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잘못하면 주주가 손해를 봐야지 그 잘못하는 행동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자본에 대한 규제는
도덕적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치다 라는 차원에서 자기자본 규제를 하는 거죠. 충분히 많이 쌓아라는 이야기죠.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 유형은 은행의 총 자본 대비 기자본의 양을 나타내는 레버리지 비율을 한 거, 레버리지 비율. 이 비율로서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최소 5% 이상은 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3%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정부가 당장 규제에 들어갑니다. 직접 기입을 해버리죠. 그리고 뭐 여기서 뭐 최소 5% 그러지만 대부분 경우에는 8%로 봅니다. 8%. BIS 자기자본 비율 8%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8%가 안 되면 국제거래에서 왕따가 됩니다. 배제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은행 간에 국제 송금을 할 때 돈을 주고받고 하는데, 돈을 받은 은행이 받은 돈을 가지고 제대로 약정된 일을 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간 은행 송금을 할 때 거기에 대해 가지고 믿을 수 있는, 안 망하고 믿을 수 있는 은행이 돼야 되죠. 그래서 그 기준으로 쓰는 것이 소위 자기자본 비율, 레버리지 비율을 8%로 이야기하는 거죠. 8%는 최소한 돼야지 세계적으로 서로 송금할 수 있는 은행 네트워크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바젤 협약에 따라서 세계적인 자기자본의 가장 기본 기준이죠. 5%이 정도 되면 문제가 되고, 3%라면 거의 부도직행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첫 번째 유형이고, 두 번째는 위험 기준 자기자본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자본 자체를 그 자본의 리스크에 따라 가지고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순수히 뭔가 하면 투자했던 출자했던 현금이라 그러면 그거는 액수를 다 그대로 하겠죠. 그러나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돈을 확보했다.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어느 정도 전액을 다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조달했던 자금의 원천에 따라 가지고 이 위험 유형에 따라 가지고 자기 자본 액수를 가중 평균을 해서 계산합니다. 자, 뭐 이런 거. 그래서 자기 자본 규제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직접 감독을 하죠. 그게 인가나 검사. 그러니까 은행업에 대한 허용 자체를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은행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굉장한 뭔가 기준이 있고 뭔가 다 만족해야 할 수 있다. 그리고 매년 아니면 뭔가 하면 매년은 기본이고 수시로 은행에 찾아가 가지고 잘하고 있는지 검사를 합니다. 이런 것도 이제 규제 일종이죠. 그 다음에 위험관리의 평가, 위험관리에 대한 평가도 하고, 그 다음에 또한 자체적으로도 공시도 정기적으로 하게 합니다. 공시라는 것은 소위 이제 가장 기본적인 공시가 회계장부 공시죠. 매년 또는 분기별로 회계장부,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공시한다. 그것도 있고, 그 외에 뭐 자본이나 그런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다 공개를 하도록 만듭니다. 이런 것도 이제 규제 일종이죠. 또한 이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경쟁 제한. 그러니까 이 경제학자들은 경쟁을 좋아하지만, 경쟁이 좋다라고 보지만, 금융에 대해 가지고는 경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지나친 경쟁은, 그래서 여기서 지나친 경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뭔가 위험 자산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경쟁을 제한하는. 뭐 이런 식으로 금융 규제를 하게 됩니다. 이런 유형의 많은 금융 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내용은 이제 뭐 상세하게 설명 못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추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